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2월 말부터 국제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다시 국제유가가 11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에 여러가지 악재가 작용하면서 이러한 국제유가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국제유가 상승은 인플레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러시아는 핵 또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공공연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푸틴이라면 핵을 쓸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핵전쟁이 진짜로 발생이 되면 세계 3차 대전, 글로벌 경제 위기,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이때 되면은 증시 분석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러한 상황까지는 가정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주장하기를 전날 폭풍 피해로 카자흐스탄에서 흑해를 연결하는 카스피 송유관이 파손되면서 수리가 필요하다면서 송유관의 가동이 최대 2개월간 중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원유가 공급이 된 다음에 이 원유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잇는 이 송유관이 지금 파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러시아는 송유관이 고장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푸틴의 안 좋은 의도가 섞인 뉴스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뉴스는 전 세계적인 원유 공급 감소를 불러일으키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악재가 하나 또 있죠. 푸틴이 드디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를 싫어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대금을 달러가 아니라 루블화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페트로달러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유 같은 경우는 달러로 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어기고 푸틴은 자기 나라 화폐인 루블화로 원유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블화 환율을 보면은 이 뉴스가 나온 직후 루블화가 일시적으로 강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러시아를 좀 더 고립시키는 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제 발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든이 벨기에에 와 있습니다. 바이든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G7 정상과 러시아 추가 제재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앞두고 푸틴이 지금 이것저것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송유관이 고장이 났다, 원유 대금은 루블화로만 받겠다, 이런저런 말도 안 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유럽 너네 나 그만 제재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지 시각 기준으로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G7 정상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 대러 제재, 우크라 지원, 이런 것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회담이 진행되고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저런 악재 속에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130달러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한다면은 이것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30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아래서 이렇게 맴도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시장에 큰 악재가 되지 못한 채 단순히 인플레 관련 수혜주 이런 것들만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시장은 130달러라는 한 차례 고점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확률도 높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걸 한 방에 올리느냐, 아니면 올리는 척하다가 횡보하다가 점진적으로 올리느냐, 이것은 시장에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를 거라 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세트로 터지면서 한 방에 올라가면 증시에 일시적인 큰 폭락이 올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 충분히 견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큰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제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전세계 2022년 GDP 성장률 전망치이고 오른쪽은 전세계 2022년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GDP 전망치는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심각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하니까 미국 연준에서는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 연은 총재, 파월 연준 의장, 이 세 분 모두 다음 연준회의에서는 0.5%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지금 물가 상승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 없다. 물가를 좀 더 기민하고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임스 블라드 연 총재는 특이한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해서 물가 상승을 꺾어준다면
더욱더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지금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이것을 믿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적극적인 발언 때문인지 5월달 연준회의에서 2번 금리 인상, 그러니까 0.5% 한꺼번에 금리를 올릴 확률이 68.3%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진행이 되면 다음 연준회의에서는 0.5% 빅스텝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이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연준회의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연준회의는 6월 15일에 있습니다. 6월 15일에 열릴 연준회의 역시 0.5% 금리 인상, 빅스텝이 발생할 확률 역시 66.3%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즉 다가오는 5월달 연준회의에서 0.5% 한꺼번에 올리고 6월달 연준회의에서 또 0.5%를 또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달 동안 1% 금리를 한꺼번에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매파가 된 연준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의 강세가 나오면서 신흥국 증시가 살짝 주춤주춤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상승하는 것은 매파적인 연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제가 증시에 대해서 함부로 맞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증시 전망을 멤버십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시 폭락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의 견해를 어느 정도 설명드리곤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13,000포인트를 바닥으로 잡고 이 아래는 싼 가격이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도 증시는 13,000포인트를 깨긴 깼지만 지금 반등하면서 14,00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 상태에서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갈릴 거라 봅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탄탄하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두 가지 지표만 간단히 체크해 볼게요. 먼저 ISM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PMI 지수는 50 이상이면은 제조업 호황을 나타낸 것이고 50 이하면 제조업 위축을 나타낸 것입니다. 팬데믹 때 2020년 때 ISM 제조업 PMI는 50을 하회했다가 50 이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58.6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비스업 PMI 지수를 보겠습니다. 서비스업 PMI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팬데믹 때 50 이하로 내려갔었다가 그 다음 이 자리를 회복했다가 현재 고점을 찍고 점점 떨어지다가 5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수치, 그리고 좀 더 낙폭이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오미크론이다, 물가 상승이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좀 더 와닿기 때문에 서비스업 지수가 하락하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50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미국 경제는 굳건하다. 굳건하지만 굳건한 정도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말 역시 틀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미국 경제는 저는 굳건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건은 러시아 전쟁 이슈겠죠. 만약에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서 정말로 국제유가가 100불, 200불, 300불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그렇게 되지만 않겠지만요. 하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그냥 유가가 계속 올라가겠다, 인플레가 심해지겠다, 이러한 게 탁 박힐 거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만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는지, 이 리스크가 빨리 완화되는지 이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지속되면은 인플레가 심해지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주들이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 한국 증시 상승률 상위 종목을 체크해 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잘 보면은 현대사료 같은 사료주, 한성기업 같은 수산물 관련주, 일성건설 같은 건설 관련주, 사조시푸드 같은 수산업 관련주, 이런 섹터들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가 심해지면 사료 가격이 오르고 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건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섹터, 없는 기업, 이런 회사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거라 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전기차는 가격을 더 올려도 더 잘 팔릴 거라 봅니다. 또한 아이폰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 역시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즉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한국의 인플레 관련주들, 이런 회사들 위주로 앞으로는 투자를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